네, 이제 5월 달 하면 이제 세금의 달이죠.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제 납세를 하게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만 하신다면 큰 걱정이 없겠지만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5월 굉장히 중요한 달이겠죠. 네, 공제한다고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더 늦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오늘 도움 말씀 이경호 세무사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뭐 수익도 많이 내신 것 같은데, 자 올해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8만 명이 넘었다고요? 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네, 달이기도 네. 한데요. 네. 하지만 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허. 사실 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 지분 이상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 이 대주주 분들만 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시는데요. 네. 반면에 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네. 22%의 세율로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예, 최근에 이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약 8만 6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이 1년 전에 비해서 약 19% 정도 상승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1년도에 비해서는 231%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국내 주요 증권사가 그간 시행해왔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세무법인 인력을 섭외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부동산이나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네. 예정 신고로서 이제 연중 신고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예. 이 예정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이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원래 내셔야 할 그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미납세액이 20% 정도의 가산세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미납 일수의 하루당 미납세액의 10,000분의 2.2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약 8.03% 정도의 그런 세율로 이제 가산세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안내문을 만약 받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통해서 이 양도소득세를 마무리를 지셔야 합니다. 네. 뭐 사실 이번 달에 납부하는 이제 양도소득세는 뭐 지난해 확정된 수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뭐 절세 방법이 딱히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대비해야 되는 게 바로 내년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하고 다르게 증권사마다 양도 차익 계산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뭔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미리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주식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거래한 가액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취득가액 같은 경우에는 언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건지 이거 따지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반면에 이제 몇 년 전에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 네. 이동평균법이라는 것도 적용을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석을 하였는데요. 예. 이 이동평균법이라는 거는 매수한 전체 주식의 평균 단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한 종목을 3차에 걸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1차에는 50만 원씩 10주, 그 다음에 2차에는 100만 원씩 10주, 그 다음에 3차에는 150만 원씩 10주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예. 추후에 이제 주가가 더 상승을 해서 300만 원의 10주를 매도한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에 이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다고 예. 했잖아요. 그래서 1차 매수했던 50만 원의 10주를 매도한 걸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가액은 500만 원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예. 만약 반면에 이제 이동평균법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전체 주식 평균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당 100만 원씩 결국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1,000만 원의 취득가액이 계산이 됩니다.
결국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유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 예에서는 취득가액 1,000만 원으로 계산된 이 이동평균법이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렇게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 예. 이동평균법 적용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실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주가가 계속 꾸준히 내려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급등을 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 선입선출법을 적용을 하셔야 초반에 이 높았던 매수가액을 좀 활용을 하셔서 높은 취득가액을 적용을 받고 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 효과를 좀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문제는 예. 이 증권사들마다 각각 다 둘 중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적용해서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돼 있는데요. 증권사가 임의로 네. 선택해가지고요. 네. 각 증권사마다 이 한 가지 방법만 선택을 하는 그래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를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계산 방식을 먼저 좀 스스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현재 이용하는 증권사가 나한테 불리한 방식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만약 매도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유리한 방식의 증권사로 좀 계좌 이동을 좀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매도를 이미 해버렸다. 그러면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계좌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직접 유리한 방식으로 직접 계산하신 다음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시는 방법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세청에서는 지금 세법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몇 번에 나눠서 샀는데 네. 판 거는 딱 정해졌는데 어느 걸 판 거냐 이게 꼬리표가 안 달렸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선출하느냐 이동 평균을 하느냐. 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엔비디아를 800불에도 한번 샀고 네. 900불에도 샀어요. 네. 그래서 지금 1000불 와줬길래 아유 고마워라 싶어서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나는 내 생각은 나 800불짜리 산 게 아니고 900불에 산 거 팔았어. 네. 일부러 팔았는데. 네.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후입 선출법은 안 된다 이거네. 네, 맞습니다. 결국 이동평균법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수익은 내고 싶고 세금 줄이고 싶은 거 이건 모두 똑같은 마음이고 어쨌거나 세율을 들으면 가슴이 벌렁거리네. 너무 많이 걷어간다. 네, 맞습니다. 참. 어쨌거나 이 지난해에 이어서 원래 빅테크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양도세 줄인다고 손절을 한다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이런 계산법 차이에 예. 따른 절세법도 있지만 예. 또 그 이에 좀 다양한 절세법들이 좀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려 보면 같은 연도에 만약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 두 가지의 이익과 차손을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 손절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한 종목을 매도를 해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종목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750만 원 정도의 이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매도를 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결국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손실을 확정하게 되면 결국은 이 두 차익과 차손이 통산이 됨으로써 총 이익은 한 2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예.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는 이제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이 예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결국 과세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 만약에 이 손실 나고 있는 이 주식을 나는 손절하기 싫다. 네. 난 이거 장기 보유할 계획이 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선은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확정한 뒤에 다시 그 가격으로 재매수해서 보유를 하면 같은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에도 이 양도차손에 대한 통산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국내 주식이 손실이 났어요. 그다음에 해외 주식에 이익이 난 경우에도 활용이 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한 가지 좀 장애물이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이 대주주만이 네. 이 양도소득세가 예.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는 양도세 의무가 없고 그럼으로써 이제 양도차손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허.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아무리 국내 상장 주식의 소액주주다 하더라도 예. 이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양도차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외에서 하라니 무슨 말씀이에요? 장외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외에서? 예, 장외에서. 장내에서 소액주주가 장내에서만 거래하게 되면 이제 양도소득세 의무가 없지만 예. 그 장외에서 만약에 양도 거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장외에서 어떻게 하지? 그 뭐 개인 간의 개인 그러니까 단일가 지정 매매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 네. 이게 차익이 좀 과도할 경우에는 절세 방법으로 손절로도 좀 절세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부부 증여를 고려해 보시는 분들도 꽤 있고 이게 사실 국세청에서도 절세 꿀팁으로 알려준 내용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증여세 공제 한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 양도 차익이 월등하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양도 차손을 활용하는 방법이 역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시는 것이 이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해당 종목을 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에 바로 그 가액으로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 방법은 이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배우자가 낸 증여할 때 6억까지 이제 10년 물론 10년간 통산입니다만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 자녀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주식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 한다면 자녀한테 증여해서 양도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서 이제 증여세가 안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여한 뒤에 이 증여재산가액이 바로 이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절감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10년 내에 만약 양도를 하게 되면 2월과세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이 2월과세는 뭐냐면 양도를 할 때 취득가액을 과거 증여자가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증여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거 부부 금실 좋은 부부 사이에는 이거 잘하겠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좀 사이가 좀 안 좋았다가도 이걸로 어떻게 잘하면 또 잘 그럼요. 지내야죠. 그렇죠. 세금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요. 세금 차이가 워낙 무조건 많으니까. 잘 갑자기 사이 지내셔야 좋아지는 거죠. 아니 근데 실제 어느 정도 절세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예, 한번 예, 설명을 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의 주식을 약 2020년도에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이제 작년에 약 9,600만 원 정도의 매도할 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해보면 약 6,600만 원 정도의 양도 차익이 계산이 됩니다. 이 금액은 결국은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하더라도 이제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약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이 주식을 배우자한테 9,600만 원에 증여를 한 다음에 그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바로 그 가액인 9,600만 원에 매각을 하게 된다고 네네. 가정을 하면 증여세는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양도소득세도 증여재산 가액인 9,600만 원이 바로 그 주식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0이 돼서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증여가액하고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자칫하면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방금 예가 예. 몇 가지 좀 전제를 좀 배제한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주가는 수시로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가액과 취득가액을 설정하는 법을 좀 정확히 아셔야 예. 올바른 절세 전략을 좀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 측면에서 보면요. 해외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 후 2개월간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곧 수증자, 받는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액이 만약에 6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문제는 증여일 당시에 증여일 전 2개월간의 그 종가 평균액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 그 증여일 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은 증여일 당시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일 이후에 만약 주가가 변동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증여재산가액도 또 변동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증여일 이후에 주가가 만약 급등을 했다. 그러면 이 증여재산가액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당초 계획과 달리 만약 6억 원 초과가 되게 되면 이제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오르면 반가웠고 좋아해야 되는데 세금 생각하면 또 깝깝해지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도 세금 내고 버는 게 낫죠? 그럼요. 당근. 어차피 예, 세금은 결국 예, 2차적인 예. 거고 그 그러니까. 부분만 내는 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관련이 세금 이거 이제 절세 방법이나 또 이제 방금 소개해 주신 증여할 때 주의할 점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 증여를 하실 때 네. 증여재산 공제액이 6억 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녀한테는 5천만 원. 이 공제액은 10년간 합산된 한도액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10년 이내에 만약 증여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공제 가능액이 낮아져서 이제 증여세가 좀 부과될 수가 네,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 5년 전에 배우자한테 2억 원을 증여한 이력이 있고 예. 이번에 이제 증여를 할 때는 4억 원 이내에 증여를 해야만 어허.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건 항상 10년간 한도액이라는 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증여 후에 양도를 하실 경우에는 좀 주의사항이 있는 게 배우자가 이 양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이 양도 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은 꼭 최종적으로도 배우자한테 최종적으로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자한테 귀속이 되는 경우에는 예. 당초 증여자가 직접적으로 양도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증여를 한다는 이 효과가 이제 없을 수가 있게 되고요. 뒤늦게 이제 양도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증여재산가액이 만약 6억 원 미만이다 하더라도 그 증여세를 이제 3개월 내에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필히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증권사에서는 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만 증여재산가액이 곧 이 배우자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 ISA 계좌 활용을 좀 네,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단일 종목으로서는 거래는 좀 불가능해서 좀 예. 아쉽긴 합니다만 대체안으로서 이제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는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ISA 계좌를 활용을 하게 되면 발생 소득의 일정 부분이 좀 비과세가 되고요. 만약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제 9.9%의 저율로서 이제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손익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차손 발생했을 때 경우에 절세 효과도 이제 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비과세 꿀팁까지 좀 알려주셨네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